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다양한 커피 브랜드가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팀 홀튼, 싱가포르의 바샤, 미국의 피츠커피까지 너도나도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강남역 일대를 뒤흔든 햄버거 전쟁에 이어 커피 대전이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키워드 경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이어서 체크리스트에서는 과잉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이죠.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 읽어봅니다. 2월 14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저도 아주 좋아하는 단어네요. 네, 커피. 저도 참 좋아합니다. 예, 오늘 커피를 특별히 가져오신 이유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커피 없이 못 산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뭐 계절마다 나오는 원두 찾아 마시고 뭐 내려 마시고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익숙한 주제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느껴지는 게 이렇게 이미 포화 상태다. 한국 커피 시장은 이미 꽉 찼다라는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십 년을 이어온 우리 커피 문화가 뭔가 바뀌고 있는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거리에 커피숍 한 3개, 4개 있는 상황 보고 그냥 포화 상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 수년간 많은 분들이 창업도 하고 또 브랜드도 많이 등장했는데 그래도 최근 수십 년은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2010년대 전후로 이런 카페 프랜차이즈가 정말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정리가 됐고 일부 대형 브랜드 중심으로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일부 중저가 브랜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스타벅스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절대 강자가 있고 카페도 많은 시장에 뛰어드는 해외 브랜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커피 시장이 이제 뭔가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캐나다에서 캐나다의 국민 커피로 불리는 팀 홀튼이 우리나라에 문을 열었거든요. 예. 제 주변에서도 캐나다 유학해온 친구들이 야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도 안 했던 해외 브랜드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 브랜드는 한 곳만 연 것도 아니고 서울 전역에 계속 점포를 늘리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브랜드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 커피 브랜드도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특히 스페셜티라는 커피로 유명한 인텔리전시아인데 여기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예. 또 서부의 유명 커피 브랜드인 피치커피도 국내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스페셜티 이게 뭐지?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예.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은 싱가포르 여행 간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셨을 바샤커피라는 브랜드도 국내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SNS 통해서 해외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 나 이 커피숍 와봤다라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올려놔서 우리가 접했던 그 커피 브랜드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강남대로에서 햄버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쉑쉑이나 파이브가이즈 같은 여러 브랜드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납니다. 지금 커피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정말 인스타에서만 봤던 브랜드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런 상황인 거죠. 한두 개 브랜드가 국내에 온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몰려온다고 할 만큼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런 브랜드들은 국내에서 들여온 기업들이 워낙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워낙 대단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홍보 예. 효과인 거죠.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좀 재밌었던 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커피 브랜드 중에 요즘에 바샤 커피라는 곳이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근데 이 기사를 보면요. 커피계 에르메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기사에서는 보면 뭐 처칠, 루즈벨트가 즐겼던 커피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예. 사실 이런 건 조금 과장된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찾아보면은 이 커피 브랜드가 사실 5년 전에 2019년에 싱가포르에서 처음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면 처칠하고 루즈벨트가 어떻게 즐깁니까? 그렇죠. 그 즐겼을 리가 없는 거고 예. 사실은 뭐 5년 된 브랜드가 에르메스에 비교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뭘까 하는 거는 싱가포르 같이 부유한 선진국에서도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한 브랜드라는 점 이게 눈길을 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한 상반기쯤에 문을 열 예정인데요. 아직 지금 벌써 드립백 같은 커피 상품 팔고 있어요. 네. 그런데 로고를 보면 1910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니 5년 된 회사가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회사인데 이 포장에 보면은 이제 모로코에 있는 어떤 궁전을 바탕으로 1910년에 그런 걸 써 있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관계를 떠나서 예. 아주 고급스럽게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한국 시장을 노리겠다. 이런 전략이 분명히 드러나는 브랜드인 겁니다. 어찌 보면 글로벌 커피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굉장한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고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가격을 보면요. 이 커피가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보면 네. 이제 드립백이라고 해서 쉽게 이제 캠핑 갔을 때도 쓸 수 있고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포장된 커피인데 이게 한 3,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10장 정도 들어있는 게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이렇게 국내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는 이유는요. 스타벅스라는 강자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커피 시장은 아직 더 넓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왜냐면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스타벅스 커피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가 너무 비싸다. 커피 한 잔이 밥 한 끼 값이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었죠.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커피가 굉장히 비싼 음료였는데 요즘도 물론 굉장히 뭐 물가가 오르고 해서 팍팍하긴 하지만 예. 사실 커피 가격은 10년 전이랑 거의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 10년 전쯤에 3,000원 정도였다고 하면 요즘에 4,000원, 5,000원 이런 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서민 음식의 대표인 국밥은 10,000원이 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도 한 10년 사이에 커피 가격은 거의 그대로 많이 안 오르다 보니 그렇게 나온 틈이 뭐냐? 프리미엄 시장이 많이 비어 있다. 이게 한국의 커피 시장이다. 이렇게 브랜드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프리미엄 전략을 쓰려면 단순히 비싼 것만 가지고는 승부를 볼 수 없을 텐데 비싼 거 말고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유명 브랜드라고 그런 커피들이 비싸게만 판다고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 진출한 커피들의 전략의 핵심은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요? 카페, 뭐 또 커피숍 이런 것과 개인이 어떻게 결부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의 전략을 보려면은 조금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나를 간략하게 좀 봐야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크게 보면 1, 2, 3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최근의 변화가 3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1세대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한 1970년대 무렵입니다. 뭐 이제 옛날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 커피는 뭘 하고 있었냐? 지위를 파는 상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위요. 이때 1970년대 경제 성장이 막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부유층들이 이제 형성이 됐죠. 이들이 커피를 어디서 즐기기 시작했냐면 주로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 있는 아주 고급 상업시설에서 즐겼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이 많고 하니까 이런 비싼 시설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게 뭔가 지위를 드러내는 과시의 수단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위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잖아요. 예. 당시에 커피의 수준 자체는 좀 열악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때 커피하면 딱 무슨 키워드가 있냐면 쓴맛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흉내만 낸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커피가 많이 관가되고 있는 사실이 커피는 사실 과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산품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일종 식료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옛날에 열악하던 시절에 어떻게 관리를 했냐 하면 예. 굉장히 강하게 볶으면 이게 좀 변질되는 게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맛이 변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세게 볶아서 탄맛 중심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 커피 하면 쓴맛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단 거를 붓거나
우유 같은 걸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커피가 옛날에 상징이었던 거죠. 즉 1세대에서는 커피의 맛보다는 자기들이 어디서 먹느냐는 그 지위를 보여준다.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네요. 저도 옛날 영화 장면들 보면 단순히 커피는 검은 물보다는 뭐 프림이라든가 설탕 이런 걸 잔뜩 타서 베이지색을 보이는 커피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 할아버지 커피를 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거의 커피의 절반은 설탕, 절반은 프림 이렇게 많이 드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대가 오래 이어오다가 2세대로 접어드는데요. 그 분기점은 한 1990년대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익숙해진 프랜차이즈 커피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아메리카노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게 이쯤부터라는 거죠. 네. 이 아메리카노 문화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 시대를 2세대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공간인데요. 공간이요? 예.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카페 정말 많아. 뭐 카페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에 재미있는 함의가 들어있는 게 커피 공화국이 아니라 카페 공화국이라고 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건 물론 커피도 마시긴 하지만 카페를 훨씬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통계에서 나오는 게요. 전 세계에서 인구당 카페 수를 보면요. 최근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카페가 1,384개입니다. 예. 이거 압도적 1위인데 2위가 일본이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겨우 529개예요. 우리나라랑 거의 3배 차이 나네요. 맞습니다. 2위가 우리랑 3배 차이니까 예. 우리나라는 정말 인구 대비로 하면은 거의 세계에서 압도적인 카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예. 우리나라만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 이런 나라들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커피의 나라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어쩜 이렇게 앞서 있나 보면은 커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카페를 가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딱 지금 말씀드린 카페랑 대비되는 게 뭐냐면 커피는 얼마나 수입하느냐 이걸 보면은 정확하게 그 나라가 커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커피는 주로 열대지방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제 고위도에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로 오기 때문인데 이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10위권 안에 아예 이름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미국이 압도적이고 대부분 뭐 일본 그리고 유럽,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를 가는 거지 커피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아직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그렇게 많이 가고 다양한 장소에 간다면 당연히 원두 수입량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보면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커피의 소비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커피 선진국들, 역사가 뭐 100년, 200년 된 나라들은 주로 이거를 일종의 식료품으로 보기 때문에 예. 집에서 직접 갈아서 내려 먹고 집에서 뭔가 차처럼 마시는 문화가 보편적입니다. 예.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커피라는 게 카페를 가기 위해서 어쩌면 카페에서 마셔야 되는 그런 일종의 음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간을 얻기 위한 자리세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요 카페를 빼면은 딱히 어디 도심에서든 어디서든 가 있을 때만해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해외에 나가보면 제가 가장 느끼는 게 정말 지나가다가 몇 블록 지나가면 조그마한 공원이 나오고 예. 또 거기 벤치가 있어서 거기서 쉬는 사람도 많고 그냥 햇볕 받으면서 바깥에 있는 분들도 많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도시는 뭐 서울, 부산 이런 데 가도 그냥 길에서 어딘가에서 잠깐 쉴 만한 곳이 정말 부족하다. 맞아요.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는 계절이 워낙 사계절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밖에서 뭘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 공간의 부족함을 뭐가 채워줬느냐? 바로 카페가 채워준 게 우리나라의 카페 공화국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어찌 보면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 이면에는 그만큼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한국의 주요 도시에는 쉴 곳이 부족했구나라는 그 현실을 대변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1,000원짜리 커피, 2,000원짜리 커피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주는 직장인들이 뭐 거의 약간 배터리 충전한 느낌으로 점심을 먹고 그런 것도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가 어떤 모습이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넓고 아늑하고
앉기 좋은 그런 데를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고 정말 맛있는 커피를 파는 데가 있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공간을 선택하는 게 현실일 거예요. 그게 그만큼 도시가 뭔가 편하고 쉴 곳이 없다. 그래서 카페밖에 없는 게 지금 2세대 커피 문화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3세대를 앞두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커피 본연의 그 맛을 즐기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변화가 이제 그러면은 공간 다음 그럼 진짜 커피 그 자체로 좀 가보자. 이게 요즘 변화의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전까지 카페의 선택 기준은 뭔가 하면 넓고 와이파이 잘 나오고 와이파이 맞아. 콘센트 많고 예.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 노리는 건 뭐냐면 우리도 좀 맛있는 커피, 다양한 커피로 가보자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 프랜차이즈 커피들이 맛이 없는 건 아니죠. 다양한 메뉴도 개발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아메리카노 문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커피 자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는 커피들은 어떤 걸 내세우냐? 우리는 원두, 스페셜티 원두라는 걸 활용해서 다양하게 추출한 커피, 이걸 전면에 내세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커피 자체의 차별화로 한번 특히 프리미엄 시장을 노려보겠다. 이게 이제 3세대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스페셜티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면 커피 시킬 때 원두 고르는 게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별로 없죠. 뭐 시킬 때 뭐 따뜻한 거냐 차가운 거냐를 고르지. 굳이 하나 더 하면 뭐 고소한 거예요. 뭐 그렇죠. 이런 거. 뭐 이건 구수한 맛이고요. 이건 좀 뭐랄까 셔요. 이렇게 예. 막 설명은 해주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는 해외 브랜드들, 고급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아예 원두 중심으로 뭐를 고르고 주문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추출법도 지금은 딱 알바생들 하는 걸 보면 뭔가 기계 소리 난 다음에 칙 소리가 나면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그게 일관되게 모습인데 네. 요즘에 들어오려는 브랜드들은 보면은 뭐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뭐 푸어 오버 방식도 있고 케맥스란 기구를 쓰기도 하고 예. 여러 추출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두도 다양해지고 추출법도 다양해진 걸 고르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부터 커피가 더 고급화되고 또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프리미엄이 그럼 뭐냐?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런 브랜드들은 그러면은 이런 프리미엄에 걸맞게 하나하나 개인의 호불호에 맞춘 취향에 맞춘 커피를 팔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전에는 커피는 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 일종의 자리세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는 나는 뭐 에티오피아 원두를 좋아해. 뭐 나는 이렇게 추출하는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내 취향을 찾아가는 공간으로서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요즘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어찌 보면 한국에서도 커피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순간이 곧 도래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 돌아와서 우리도 이제 커피 그 자체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 뭐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걸 즐길 여유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았잖아요. 예.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지금까지 성장해온 역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 동안은 대량 생산, 저렴한 공급 이걸 맞춰줘서 모두가 비슷하게 적당히 맛있는 커피를 공급을 해왔고 예. 우리 사회 전반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햄버거 시장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햄버거 한 3, 4천 원, 5천 원 정도 하고 뭐 어떤 패티 들어가 있고 맛 비슷비슷하게 근데 빨리 나오는 그런 것만 봤는데 예. 요즘 들어온 햄버거 브랜드들 15,000원 내도 줄 서서 먹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개인의 취향에 맞게 내가 SNS에도 나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싶은 브랜드들이 뜬다는 건데 커피 시장도 아마 그런 변화가 된다는 거죠. 네. 앞으로는 뭐 나는 게이샤 원두를 참 좋아해. 뭐 케냐 원두를 좋아해.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그것조차 커피조차 이렇게 많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통해서 한국의 단면까지 오늘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남궁민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숏폼에 망가진 지성을 깨우고 싶다면 타락한 두뇌의 찬물 샤워를. 아 차가워. 3월 2일 토요일 낮 2시 몰입박사 서울대 황농문 교수와 함께 신청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2월 12일부터 2주일 동안 딱 한 분씩만 모십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책입니까? 오늘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저자가 마크 맨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블로거이고 또 유튜버라고 해요. 네. 이 책은 2017년도에 출간이 됐는데요. 책보다 사실 이 저자가 최근에 한국을 다녀가고 난 이후에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근데 이 영상이 여러 국내 언론에 소개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였죠? 유튜브 영상 제목이 세계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한국인 거죠. 예. 유튜브 영상들 썸네일이 좀 자극적으로 뽑는 건 사실인데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뽑았나 보다. 저는 언론 보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언론 보도를 보다가 딱 그 사람이 유튜브 영상에서 했다는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좀 후벼 팠어요. 근데 그 말이 이거거든요. 한국은 불행히도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을 남겨두고 가장 좋은 부분인 가족, 지역사회와의 친밀감은 버린 듯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한국을 그렇게 아주 긴 기간 여행한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좀 인사이트 있는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쓴 책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찾아보니까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 마크 맨슨. 네. 그런데 책 영상과는 좀 연결이 안 되네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복을 찾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책하고 영상이. 예.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저도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다시 봤는데요. 20세기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한 나라, IT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성과를 보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저자는 이제 심리적 낙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 건강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복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 있고 또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이유를 나름의 방식으로 찾아가는 내용이 영상에 나옵니다. 영상에는 사실 딱히 해결책을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 그 해결책은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하고 조금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뭐 일단 제가 본 건 유튜브 영상이니까 네네. 유튜브 영상 제목만 들어도 엄청 비관적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외국인의 눈으로 어찌 보면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고 있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하다라는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더 그냥 아프더라고요. 뭐 조금 표현을 거칠게 하면 예. 쥐가 뭔데 잠깐 한국에 몇 달 머물면서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하지만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오늘 말씀드릴 책에서도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게 두렵고 해결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해 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가 제기한 문제, 우리의 아픈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통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좋은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그 유튜브 영상 말미에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나 자신이 머물면서 만났던 한국 사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20대에 한국에 왔었다면 자신은 아마도 한국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은 매력적인 곳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마냥 한국을 비난하고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만 보는 시각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책 얘기 조금 해주셨지만 오늘은 영상보다는 책을 얘기하는 그 네. 코너니까요. 신경 끄기의 기술, 이 책 조금 요약을 좀 해주시죠. 이 책은 사실 이른바 자기계발서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종의 성공의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을 다 반대로 얘기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뭐 끊임없이 노력해라, 너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계발서적을 요약하면 딱 그렇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의 첫 장의 제목이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빌 게이츠 될 수 있어. 예. 또는
너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헛소리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고 또 그렇게 되려면 정말 수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네.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일단 이것부터 인정하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걸 모두 채우려고 하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면서 30대를 보냈고 예. 브래드 피트는 유명세로 사회적 고립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세계 각국을 여행 다니며 내가 하고 싶은 취미를 하면서 건강하게 살겠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경제학에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용어, 네. 개념이 기회비용인데 뭔가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기회비용을 언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이런 버킷리스트를 다 달성하고자 하는 것,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지옥의 무한궤도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도 다른 버킷리스트가 남아있으니 아직도 나는 행복하지 않고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도 의리의리한 고급차를 타지 않았으니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것. SNS에 유럽이고 미국이고 여행 다니면서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집 주변 근교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재밌게 여행을 다녀왔지만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버킷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긍정적인 욕망 자체가 부정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정적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해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는 말장난 같기도 하고 긍정적인 게 부정적이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행복해진다. 네.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예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건 성공에 대한 더 긍정적인 욕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바람이 크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자신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걸 저자는 역효과의 법칙이라고 책에서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재밌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미국의 한 기타리스트가 1983년 자신의 밴드에서 쫓겨납니다. 이 밴드가 음반 계약을 맺고 첫 음반을 녹음하려던 시점에서 쫓겨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성공의 시점으로 들어가면서 쫓겨난 거잖아요. 굉장히 화가 나고 분에 차서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이 기타리스트가 다짐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밴드를 자신도 결성하고 노력한 끝에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첫 앨범을 50만 장을 팔면서 성공의 가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후 음반을 2,500만 장이나 판 유명 밴드의 리더로 활동하게 되거든요. 예. 이 사람이 전설의 헤비메탈 그룹 메가데스의 기타리스트인 데이브 머스테인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머스테인은 2003년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실패자라고 울면서 고백을 해요. 왜요? 부와 명예를 쥔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들어보니까 예. 그가 쫓겨난 그룹이 바로 메탈리카였습니다. 더 많이 팔았네. 네, 메탈리카는 1억 8천만 장의 앨범을 그렇죠. 판 전설 중에 전설. 전설 오브 전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실패를 극복하고 자신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신의 기준은 그 밴드를 앞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백만장자의 열성 팬 수십만 명이 있었지만 그는 불행하다 느꼈던 거죠. 사실 메가데스도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메탈 밴드인데 네. 메탈리카랑 비교를 해버리면 좀 작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너무 높은 목표를 갖지 마라.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했으면 만족해라. 맞나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학창 시절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더 높은 곳,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라는 말과는 거리가 좀 먼 책이죠. 대학만 가면 정말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수능 준비하고 뭐 학력고사 준비하고 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거짓말 해주셨죠. 또 취업만 하면 너 집도 생기고 맞아요. 여자친구도 생기고 결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어쩌면 막연한 희망 고문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얘기도 해주거든요. 이건 비틀즈 얘기인데요. 또 예. 밴드 그룹 얘기인데 비틀즈의 드러머 하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링고스타죠. 당연히 링고스타죠. 근데 사실 비틀즈가 처음 음반 계약을 했던 시기에 비틀즈의 드러머는 피트 베스트라는 사람이었대요. 오. 저도 사실 몰랐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피트 베스트도 똑같이 앞서 이제 저희가 그 메탈리카 사례를 얘기했듯이 비틀즈가 첫 음반 계약을 맺을 시점에 팀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우울증에 빠졌고 비틀즈 멤버들을 명예훼손으로 나중에 음. 고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30년 정도가 흐른 94년도에 이 사람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내가 비틀즈 멤버로 지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두 사람은 왜 똑같이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비틀즈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행복감을 느꼈느냐. 그렇게 보면 그는 쫓겨나서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났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나는 비틀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꾸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명성과 명예도 좋지만 자신의 행복을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 찾은 거죠. 네. 비틀즈만큼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도 2000년대까지 음반 녹음도 하고 유럽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드러머로 활동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결국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가 우리의 행복감을 만드는 요소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책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는 밴드의 사례를 통해서 행복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 또 어떤 얘기가 이 책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 책은 실패에 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책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저자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진짜 현실과 사실을 왜곡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나는 좀 남다르다 또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려라라고 조언합니다. 예. 나는 남들보다 정말 똑똑하다 또는 재능이 넘친다. 엄청난 매력의 소유자다. 반대로 또 난 너무 괴롭게 살고 있다. 이것도 좀 나는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현실을 왜곡하는 일종의 심리적 허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입사 시험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근데 난 정말 특별한데 이들이 날 몰라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좋은 인재 눈에 놓쳤어.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자기계발 서적들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온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 나도 너처럼 좋은 부모 만났으면 성공했을 거야. 응? 그런 환경에 있는 내 처지 때문에 나는 실패한 거야.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네. 진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내가 입사시험 준비를 그만큼 철저히 한 것인가? 네. 합격한 사람만큼 나의 능력은 뛰어난가? 이런 진짜 현실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특별하다는 환경으로 자신을 회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허세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실패를 허세를 통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이 심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돌파하기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무언가를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혹시 실패 또는 내가 비교 대상이 되는 누군가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를 제대로 살피라는 조언입니다. 예. 그 현실을 마주해야만 그리고 실패를 인정해야만 자신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 설명 듣다 보니까 지난번 저희한테 설명해 준 책 있죠. 네. 도마뱀의 뇌. 거기에서 설명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뇌과학 연구에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뇌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하는 감정들을 스스로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실제를 왜곡해서 다른 감정으로 연결시켜 버려서 내가 이걸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막연한 긍정으로 뇌 회로가 작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론이 되겠네요. 이제. 네네. 예. 첫 번째는 강한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문제든 내 상대가 만든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나를 더 행복하고 발전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 두 번째는 앞서 자신을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데요. 자신의 믿음을 맹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항상 의심하라는 거죠.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나의 감정을 속이고 있으니 계속해서 의심해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맞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거절이요? 네네. 이게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우리는 일단은 누군가가 뭐 부탁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설령 거절을 하더라도 입 밖으로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절을 해야 된다. 명확하게 거절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끊어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야 자신이 집중할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숙고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저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아픈 경험에서 출발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티에 같이 갔던 친구가 취기에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망을 하거든요. 예. 친구의 사망 사건 이후에 그 마크 맨슨은 자신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이 내성적인 환경도 좀 변화가 되고요. 예. 그래서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책에서 인상적인 얘기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내용은 있을까요? 저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 책에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이메일 등으로 수많은 고민 상담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2017년도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 블로그나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이 마크 맨슨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해온다고 하는데 그 고민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삼자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해결점이 단순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강요에 의해서 나는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나 이게 너무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의대를 그만둘 수 있겠느냐 이런 상담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자신의 조교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네. 모든 면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트 신청을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 키운 자식이 집에 있는데 독립을 안 하고 집에서 기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내 독립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상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세 가지 사례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고민은 똑같네요. 사람의 고민은 다 비슷한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대를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은 자퇴를 하면 되고요. 사실 간단하죠. 그다음에 데이트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말로 하면 되죠. 저녁 식사합시다. 예. 또는 아니면 우리 영화 한 편 봅시다. 이 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녀를 독립 못 시키는 분도 사실은 자녀에게 독립을 요구하면 해결될 문제다. 나가라. 근데 결국에는 그 기저에 그 말을 못하는 기저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거절을 못하는. 두려움과 고통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퇴를 하게 되면 부모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 테고 부모의 네. 말을 거역했다는 미안한 그렇죠. 감정이 들 테고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면 거절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녀에게 독립을 요구하게 되면 자식을 버리는 것 같은 감정에 휩싸일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사람들은 느낌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실 머릿속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현실을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게 잠시 쾌락을 찾는 것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약물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거기에 해결책을 찾는데 그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고 실패해도 큰 손실이 없으니까 일단 해라. 거절도 해보고 나가라고 요구도 해보고 하는 게 결국엔 너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긴 한데 네. 실제 이게 적용하는 데는 우리도 용기가 나름대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기본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례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팀 페리스라는 매우 유명한 소설 작가가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작가인데 네. 무려 70편이 넘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작품을 쓸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했다는 거죠. 네. 답이 이랬습니다. 하루하루 쓰레기 같은 단어 200개를 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 영감을 얻기 전까지 그냥 종이에 수천 단원을 쓰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것은 그저 행동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행동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게 자극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영감이 나오고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지 거창한 목표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라 또는 나의 현실을 직시해라. 그리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거기서 행복감을 더 느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책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앞부분에 설명해 주셨던 그 네. 영상과 저는 딱 매칭이 되네요. 아까 이 책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 네. 자신을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마크 맨슨 이 저자는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남달라서요라는 그런 모습을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게 하나 있었고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많은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직장들 말고 뭐 의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직업을 자꾸 뭐랄까요 소구하는 우리 사회 문화 이게 다 이 책에서 본 그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비판한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가치관에서 중요한 게 네. 좋은 가치를 추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쁜 가치와 좋은 가치에 구분하는 첫 번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들은 나의 통제 권한을 벗어나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면 불행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삼았을 때 본인의 행복이 빨리 찾아온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유튜버가 우리나라에 와서 과한 표현하고 갔나 보다 했더니 책에서는 굉장한 성찰을 담고 있었던 저자였네요. 네. 오늘 좋은 책 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